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와우. 이게 바로 수소 발생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와우. 제가 비유를 좀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극 반응이 사실 연애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갑자기 싹 재밌어져요.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지금 수소연구단에 근무하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기관은 어떤 걸 연구하는 데죠? 에너지 관련된 모든 연구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부터 뭐 수소 관련 에너지 등등등. 어떤 연구하고 계세요? 원래는 제가 학부 연구생부터 시작해서 박사 학위까지는 연료전지 촉매 소재를 좀 연구를 하다가 연료전지 쪽. 예.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수전에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듣기에는 비슷한 분야지만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학생들도 그렇고 연료전지를 좀 공부하시다 수전에로 넘어오면 전극도 딱 반대고 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 네, 헷갈리긴 왜 합니다. 우리 일본 여행 갔다가 자동차 운전하다 오면 엄청 헷갈리잖아요. 정확히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래도 정리 쫙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가장 가벼운 원소가 어떻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을까입니다. 먼저 가장 가벼운 원소가 뭔지. 가장 가벼운 원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주기율표 1번의 가장 간단한 원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소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수소 원자라기보다는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합쳐진 H2 형태의 수소 기체를 보통 수소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원소인데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수소를 이제 만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길 다니시다가 혹시 수소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일상생활 만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가 방금 말했던 특징처럼 가장 가벼운 원소 이기 때문이라는 점이 있죠. 지상에 붙잡혀 있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더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인류가 어떻게 수소를 발견하게 됐는지부터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발견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헨리 캐번디시가 발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헨리 캐번디시가 실제로 1766년에 인공적인 공기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냈고 거기에 수소를 발견한 내용을 적어놨었는데요. 가운데 이미지가 바로 헨리 캐번디시 실제 냈던 논문입니다. 명문이죠. 네, 여러 그쵸. 번 읽었습니다. 헨리 캐번디시가 발견한 방법은 아연의 황산을 반응을 시켜서 거기서 나온 기체를 맨 오른쪽의 실험 장치를 통해서 순수하게 얻어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거를 인정을 해줘서 헨리 캐번디시가 발견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헨리 캐번디시 이전에도 다른 과학자들도 금속에다가 어떤 산성 물질을 더했을 때 무언가 기체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불꽃을 가져다 댔을 때 팍 터지는 걸 보고 잘 타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인지는 했는데 실제로 얘를 되게 체계적으로 분리를 해서 연구했던 거는 이분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발견했다라고 많이들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기록을 잘해야 돼요. 네. 분명히 누군가 또 비슷한 실험 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즐긴 거지. 근데 캐번디시 형님은 정리를 잘 하니까 오늘날 랩미팅에 출연을 하셨다. 그렇게 남겨야 된다. 예,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헨리 캐번디시가 수소를 발견을 했지만 수소를 수소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가연성 공기라고 불렀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발견된 기체들 다 공기라고 불렀거든요. 불에 잘 타니까 그냥 가연성 공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소를 수소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일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라부아지에. 네, 대과학자, 대화학자이신 라부아지에 선생님께서 수소를 수소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원소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물은 분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보통 했었습니다. 근데 라부아지에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물은 무언가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헨리 캐번디시가 발견했던 가연성 공기랑 그다음에 산소를 연소 반응을 통해서 물을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물이 만들어진다의 그리스어인 하이드로전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오른쪽에 이제 실험 장치가 하나 있는데 물을 분해했던 실험 장치인데요. 물을 뜨겁게 달궈진 주철관을 통과를 시키면 철관에서는 산소를 잡고 나머지 수소를 순수하게 좀 포집을 할 수 있어서 물이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상기시킨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인류가 수소를 수소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수소가 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이 뭔지 알아봐야 될 차례인데요. 저기 봐라.
여름 너무 더워.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에도 네. 나오는 짤인데요. 바로 기후위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여름은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보일링이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3월 기온 편차를 보니까 1.54도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산업화 이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원소가 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은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감시키고 흡수량은 증대를 시켜서 더해서 0이 되게끔, 그리고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10대 기술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바로 존재하는 게 수소입니다. 탄소 중립을 하는데 수소 기술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정확히 어떤 역할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매체인 에너지 캐리어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지 못하는 전기나 열, 물리적인 에너지 같은 거를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정말 쓰고 싶을 때 다시 뽑아내는 중간 저장 역할을 해주는 게 에너지 캐리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화석연료나 아니면은 배터리, 아니면 스프링도 에너지 캐리어고요. 현재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 캐리어로 수소를 쓰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소의 맞습니다. 역할이. 그러면 왜 수소를 에너지 캐리어로 써야 되느냐? 수소 에너지의 고유의 장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수소 에너지를 다시 에너지로 전환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없고 부산물로 물만 나온다라는 점, 장기로 보관할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질량당 에너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휘발유의 4배, 천연가스의 3배 정도 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수소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느냐,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특성을 부여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색깔을 부여해 놨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레이 수소입니다. 오. 예. 천연가스랑 수증기를 계질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그러한 걸로 얻어내는 게 이제 그레이 수소인데요. 이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소 1kg 얻을 때 이산화탄소 거의 10kg 정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인 거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소를 써야 되는데 이 그레이 수소를 쓰게 되면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되는 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현재 쓰고 있는 수소들의 대부분 96% 이상이 그레이 수소입니다. 지금은. 다른 걸 하다가 수소가 나오니까 또 그렇게 얻는 게 그런 있기 때문에.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 안 되니까 나온 기술이 가운데 그림에 보여지는 분루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똑같이 가는데요.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따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활용하자라고 해서 나온 기술이 이제 분루수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레이 수소 대비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줄인 그러한 기술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결국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린 수소라서 노란색으로 칸을 쳐놨는데요. 네. 이 그린 수소는 에너지 원 자체도 재생 에너지를 쓰고 그 재생 에너지로부터 얻어진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 수소가 결국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수소다 해서 그린 수소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수소가 가능한지 한계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수소가 과연 가능할까입니다. 아, 아. 여기에 네. 이제 단점이 좀 나오는 네, 거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 기술임에는 어느 정도 의심의 여지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 한계점들도 존재를 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비싼 가격입니다.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에 대비해서 그린 수소의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되지만 경제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소는 부피당 에너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부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운송이나 수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로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체수소를 만든다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연구가 꼭 필요하다. 마지막 한계점이 바로 효율 문제입니다. 사실 에너지를 써서 수소를 만들고 또 이제 그 수소를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다만 수소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규모면에 있어서도 ESS를 통해서는 메가와트급 정도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수소는 기가와트급까지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각각 잘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쪽을 아예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소가 어떤 녀석인지 그리고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말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깨끗한 수소를 만드는 법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요. 바로 전기분해를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물을 전기분해하는 걸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시켜 놓은 건데요. 건전지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네. 저 건전지에다 전극을 꽂아서 물에다가 그냥 꽂아 넣기만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나타나고 플러스 극에선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 환원이 일어나는 극을 캐소드라고 부르고 산화가 일어나는 극을 에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나타내보면 아주 간단하게 2개의 물 분자가 2개의 수소랑 1개의 산소가 된다. 에너지를 깔끔합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오른쪽에 적어둔 것처럼 1.23V 이상의 전압이 필요하고 이온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실험을 하나 해와봤는데요. 9V짜리 건전지를 그냥 수돗물에다 담가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극이 마이너스 극이거든요. 네. 저기에 이제 기체가 맺히는 게 이제 보입니다. 오. 네, 보입니다. 저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맺히는 게 오호.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소를 만드는 게 간단은 한데 잘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잘의 기준이 뭐예요? 이 잘의 기준은 뭐냐면 네. 우리가 같은 에너지를 가했을 때 얼만큼 효율적으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느냐. 건전지를 전극에 연결해서 그냥 물에다 꽂기만 하면 수소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얻어내면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물을 전문적으로 쪼개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물을 쪼개는 장치인 수전의 장치라고 볼 수 어허. 있습니다. 물을 전기로 분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아. 물을 전기로 분해한다. 네, 수전의 장치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기술 성숙도가 높은 알칼라인 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칼라인 수전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해 놓은 것인데요. 반응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물이 분해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좋습니다. 저 대괄호 1번에 4개의 물이 있죠, 일단. 여기에서 이제 4개의 물이 캐소드라는 마이너스 극에서 네. 반응을 일으켜서 4개의 OH 마이너스라 2개의 수소 분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4개의 OH 마이너스는 가운데 주황색으로 있는 다이아프램이라고 적혀져 있는 다공성 경막이거든요. 저기에 이제 전해질이 꽉 차 있고 이 전해질을 통해서 4개의 OH 마이너스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 쟤는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고 분리를 시켜준 애군요. 예, 맞습니다. 어허. 이 4개의 OH가 날아갑니다. 다른 전극, 저쪽 플러스 전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괄호 4번에 보면 그래서 이동해온 4개의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습니다. 이 4개의 OH 마이너스 이온이 플러스 극인 에노드 극에서 산화 반응을 통해서 1개의 산소 분자랑 2개의 물 분자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반응이 마무리가 됩니다. 1번에서 2번이 되면서 수소가 숑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 되면서 산소가 숑 하고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이 수소랑 산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전의 원리고요. 수전의 실제 모습은 바로 오른쪽 그림에 보여드렸습니다. 번호 7번으로 보시는 게 다이아프램이라고 말씀드렸던 주황색의 다공성 경막이고요. 저기로 이제 OH-이온이 막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3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네. 바로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인 전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극에선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랑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온 전달 통로를 통해서는 OH-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는 장치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전해질을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누출을 방지시켜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전해질을 흘려주는 파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분리막과 전극 파트가 실제로 반응이 많이 이루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바로 전극과 분리막의 디자인인데요. 1800년대 디자인이 왼쪽 디자인이고 오른쪽 게 그로부터 한 100년 뒤의 디자인이 현재 디자인입니다. 아하.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왼쪽 디자인은 다공성 경막이 있고 네. 전극이 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각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랑 산소가 발생이 되고 네. OH-이온이 이동을 해서 전극을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었는데요. 수전의 전체 회로에서 가장 많은 저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온의 이동입니다. 이온이 이동하는 것이 가장 느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온이 이제 발생해서 다음 전극까지 가야 되는 거리가 굉장히 먼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생산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로부터 한 10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오른쪽 제로갭 디자인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이점이 확
보이시나요 혹시? 갭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 없습니다. 전극이 다이아프램에 딱 붙어 있습니다. OH- 이온이 이동하는 게 가장 저항이 크게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아지죠. 그렇게 되면서 수소 생산 효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전기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성을 조금 더 띌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전극을 기존 디자인에서는 그냥 평판을 썼거든요. 근데 현재 디자인에서는 메쉬 형태의 전극을 그러네요. 쓰게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전극에서 수소랑 산소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다공성 경막과 전극의 사이에서 벌어지거든요. 근데 얘네를 붙여놔 버리면 수소랑 산소가 만들어져도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네. 기체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공성의 형태인 메쉬나 폼 같은 그런 스폰지 형태의 전극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전의 장치의 전체적인 모습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수전의 장치가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와. 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이게 이제 수전의 스택의 모습인데요. 네. 저 가운데 보시면 뭔가 촘촘하게 막 뭔가 쌓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책 쌓아놓듯이. 네네. 그게 이제 쌓아놨다 해서 스택이라고, 스택. 네, 스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한 가지 단위 구조체였는데 네. 이 구조체를 여러 개로 겹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소를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게 돼서 실제로 우리가 수소를 얻어내는 장치는 바로 이 수전의 스택을 통해서 얻어내고요. 얘는 노르웨이의 하이드로전 프로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택이고 수소 생산하는 규모로 보면 500메가와트급 시간당 한 100만 리터 정도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직경은 한 2m 정도 되고요. 이야. 80톤 정도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국내에는 이 정도 규모의 수전의 스택이 없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수소를 써야 될 때 수전의 장치도 사와야 되고 수소도 사와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목표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수전의 기술을 잘 발전을 시켜서 이 수전의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원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소의 가격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직 그린 수소가 비쌉니다, 굉장히. 그레이 수소랑 그린 수소의 전체적인 가격 평균을 봐도 그레이 수소는 1에서 2달러 정도 킬로그램당. 그다음에 그린 수소는 4에서 6달러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이 굉장히 나네. 차이가 많이 네. 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중국 쪽 편차가 굉장히 크면서도 그레이 수소랑 거의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 이렇게 나라별로 편차가 큰 이유 자체들 중에 하나가 그린 수소 만드는데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나라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 꽤 나는 편입니다. 중국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조금 보면 차이 많이 나네요. 네, 저희는 한 9달러에서 10달러 정도 되고 최근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저희도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킬로그램당. 아직까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이 많이 개발돼야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개발 연구의 목표 자체는 그린 수소의 가격 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린 수소를 결정하는 가격 요소들을 좀 적어놓은 것이고 현재는 지금 킬로그램당 대략 5달러에서 6달러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린 수소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레이 수소 정도 가격 정도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2050년까지 킬로그램당 1달러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오. 80% 저렴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절감 기대 요인들을 보면 첫 네. 번째가 이제 전해조 비용 자체를 감소시키는 거. 음. 그리고 전력 가격 하락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해조 효율 향상, 가동 시간 증가 뭐 등등의 가격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전의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해조의 비용 감소나 전해조의 효율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해조의 비용이나 전해조 효율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기술적 한계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알칼라인 수전해가 넘어야 될 기술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력 효율입니다. 알칼라인 수전의 전력 효율을 보면 저 황토색으로 있는 그래프이거든요. 그리고 파란색이 다른 종류의 팸 수전해라는
수전의 전력 효율이고 보라색 부분이 솔리드 옥사이드 수전해라는 수전의 전력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왼쪽 Y축에 있는 일정 볼티지에서 X축에 있는 게 결국 수소의 생산 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V라고 놓고 봤을 때 알칼라인 수전해가 가장 낮은 효율을 보이고 있죠. 수소 생산이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력 효율이 알칼라인 수전해가 조금 낮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적 응답성이 낮다는 점인데요.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랑 연계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재생에너지는 일정하게 나오지를 않잖아요. 예, 에너지가. 예, 예. 뭐 밤에는 갑자기 태양광이 없어지기도 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대한 응답성이 좀 느리다라는 점. 그러면 효율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죠. 그렇구나. 그런 한계도 있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수소, 산소 혼합이 돼서 폭발하는 문제. 산소 중에 수소 농도가 4% 이상이 되면 폭발할 위험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폭발 문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알칼라인 수전해 자체의 가혹한 구동 환경입니다. pH가 보통 14 정도 되는 굉장히 강알칼리에서 보통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소재들이 견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파트별, 그러니까 전극, 뭐 분리막, 스텝, 시스템 단위에서 기술적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넘어야 될 산들이 꽤 있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주로 다루고 있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전극 파트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반응식으로 쭉 써봤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두 개의 물 분자가 두 개의 수소랑 산소로 쪼개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를 반쪽 전지 반응이라고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별로 쪼개보면 아까 에노드 극인 플러스 극에서는 4개의 OH-가 산화 반응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요. 캐소드 쪽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을 통해서 4개의 물 분자가 2개의 수소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위에 에노드랑 캐소드를 수학식처럼 합쳐보면 그냥 맨 위에 식이 됩니다. 밑에 두 줄을 합치면 윗줄이 됩니다. 이렇게 전극에서 벌어지는 일을 되게 간단하게 화학식 하나로 사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와우. 이게 바로 수소 발생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와우. 전극에서 실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들에 의해서 결국에 수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비유를 좀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극 반응이 사실 연애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갑자기 싹 재밌어져요. 보라색이 이제 전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반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첫 단계는 접근입니다. 둘이 눈이 맞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흡착 단계입니다. 둘이 이제 사귀는 거죠. 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극 위에 반응물이 붙고요. 그 다음에는 반응입니다. 권태기예요. 네, 맞습니다. 반응물이 와서 반응을 해서 실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역시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마지막 과정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소원해진 관계에 의해 탈착이 일어나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 반응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연애 과정처럼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아까 메커니즘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연애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연애 고수가 필요합니다. 아하. 네, 여기서 말하는 연애 고수는 촉매입니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감에 있어서 네.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리는 장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왼쪽 그림의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활성화 언덕이 굉장히 높죠. 근데 촉매가 있을 때는 이 언덕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촉매가 있을 때는 반응이 좀 더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실제로 물이 수소랑 산소로 분해되는 것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의 이제 에너지 장벽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까만색 그래프가 촉매가 없는 경우, 빨간색 그래프가 촉매가 있는 경우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촉매 하나 바꿨을 뿐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연애 고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다음 어떤 페이지. 애가 네. 촉매가 될 수 있는가? 네. 예. 바로 사바티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얘가 사바티에. 바로 네. 연애 고수를 찾는 법입니다. 프랑스의 이제 과학자인 폴 사바티에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연애 고수라는 것은 잘 사귀기도 해야 되는데 잘 헤어지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반응물을 잘 붙잡기도 해야 되는데 네. 잘 놓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을 너무 세게 붙잡으면 일단 사귀는 건 쉬운데 헤어지는 게 어렵고요. 반응물이 흡착이 어려우면 아예 사귀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죠. 밀당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X축의 반응물과의 결합력, Y축을 활성화 정도로 놨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화산 모양이다라고 해서 볼케이노 플랫이라고 불리는 그래프가 하나 얻어집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에 위치하는 게 바로 PT,
PT? 네, 플래티넘입니다. 연애 고수는 귀한 것만큼 귀금속인 백금입니다. 단점 중에 하나는 네. 백금이 바로 귀하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알칼라인 수전해에서는 좀 대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니켈입니다. 경제성도 챙기고 어느 정도 반응성도 나타내는 니켈을 소재로 한 네. 촉매랑 전극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니켈 스폰지 형태의 전극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허. 그 니켈 스폰지가 이제 표면적이 굉장히 넓고 생성된 기체는 아까 제로갭 디자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니켈 스폰지를 쓰고 있습니다. 좀 들고 와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요 앞에 보이시는 게 니켈 스폰지. 이거 만지면 조금 느낌이 특이하긴 합니다. 약간 눌려요. 그 이렇게 제 손 모양이 맞아요. 남는 그 것처럼. 벽에 약간 방음판 느낌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뽁뽁이처럼 약간 누르는 맛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네요. 네, 백금에 비해서는 쌉니다. 훨씬. 아, 제 손자국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아, 진짜요? 네. 잘라내고 좀 남은 부분만 좀 들고 온 거라서 아. 네네네. 그래서 표면적이 넓고 기체가 잘 빠지는 이런 니켈 스펀지를 전극으로 쓰는데 이 니켈 스펀지의 위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제가 실험을 하나 또 해왔거든요. 아까 건전지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거기다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 주사 바늘에다가 이 니켈 스펀지를 그냥 끼워가지고 양 전극에다 연결을 해서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에 똑같이 담근 겁니다. 자, 네. 보시면은 위쪽에 배터리가 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네. 수소 방울이 엄청 격렬하게 좀 오른쪽 올라오는 거를 보여요. 아까 전엔 한참 있어야 아. 네. 건전지에 그 수소 방울이 겨우 맺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뽀글뽀글 계속 올라오는 올라오네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바꿔줬을 뿐인데. 네, 그래서 전극 개발이 수전의 오. 효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거죠. 말씀이군요. 네, 근데 실제로는 니켈폼을 네. 전극으로 쓰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이렇게만 무언가. 써서는 솔직히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는 이 니켈폼 위에 또 되게 표면적이 넓은 미시적 수준의 전극 같은 것들을 올려주게 됩니다. 왼쪽 아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C번을 보시면 막 꽃같이 막 피어 있는 게 보이시죠? 오. 저게 다 니켈로 이루어진 무언가의 화합물들입니다. 미시적 수준의 전극들이 니켈 폼 위에 올라가 있어서 표면적도 넓혀주고 더욱더 활성을 만들어줘야 충분히 구린수를 만드는 데 효율이 나오는 거죠. 전극계의 융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오. 나노 단위로 표면적이 넓게 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되면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전극 연구에도 한계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극 연구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구성 문제라 생성되는 기포들을 배출시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에 3가지 그림과 아래쪽 왼쪽으로부터 2가지 그림, 이게 총 5개 그림이 전극 위에서 벌어지는 내구성 문제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수전의 반응이 일어나면 실제로는 막 녹아나갑니다. 이온화돼서. 니켈도 그렇고 각종 올려준 물질들, 전극 자체가 그냥 뚝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원치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높은 전극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이 수소 방울이나 산소 방울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고 전극에 딱 달라붙어 있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냥 전해질이랑 만나지를 않기 때문에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수소나 산소 방울은 잘 배출시키고 그다음에 오래 견딜 수 있는 전극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만든 수소를 써야죠. 그렇죠. 네,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